왜 짠가? 남이 울면 따라오는 것이 공명이다. 남의 고통이 갖는 진동수에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이 공명인 것이다. 슬퍼할 줄 알면 희망이 있다. 우동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일본 작가 구리 료헤이의 단편소설 우동 한 그릇. 한 해가 저무는 어느 섣달 금음날 후카이테이라는 우동집에 허름한 차림의 부인과 두 아들이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세 사람은 달랑 우동 한 그릇을 시킨다. 헌데 가게 주인은 정작 그들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우동을 그릇에 넉넉히 담아 넌지시 내어준다. 그 다음 이야기는 생략하자. 아직 읽지 않은 이를 위하여. 이 소설은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되고 교과서에 실렸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었어도 이 소설의 원제목이 우동 한 그릇이 아니라 한 그릇의 각해소바, 곧 메밀국수 한 그릇임을 아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듯 일본인들은 일종의 세미 풍속처럼 섣달 금음날에 해넘기기 국수, 즉 도시코 시소바를 먹는데 그것이 바로 따뜻한 국물이 있는 메밀국수, 각해소바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동 한 그릇이 잘못된 번역으로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훌륭한 창조적 번역에 가깝다. 사실 겨울밤에 메밀국수를 먹는 것보다 우동 한 그릇을 먹는 것이 우리 정서에는 훨씬 더 정감있고 따스하고 실감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우리 실정에 맞게 더 과감히 번안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동 한 그릇을 먹더라도 우동집보다는 포장마차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이 더 그럴듯할 것이다. 아니, 중국집을 배경으로 삼아 자장면 한 그릇을 먹는 편이 더 그럴듯하지는 않을까? 국밥 한 그릇은 또 어떨까? 고생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처럼 절대 매끈하게 열리는 법이 없는 여닫인 문에 찌그러진 드럼통으로 만든 식탁, 바람벽에는 달력 한 장 횡댕그렁하게 걸려있는 식당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놓고 모자가 함께 먹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이미 그 모습만으로도 따스하지 않은가. 식당 주인마저 따스한 인정의 소유자라면 더욱 드라마틱하리라. 그러나 이것은 결코 드라마 같은 헛구가 아니다. 많은 이에게 이런 추억은 실화로 존재한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이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러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알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 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힐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국물을 그만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서 성냥갑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
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한민복, 눈물은 왜 짠가? 이런 글은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읽으면 그만이다. 마치 우동 한 그릇을 읽듯, 인간극장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듯 그저 찡한 감동을 느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연 시인가 묻는 일도 부질없다. 이 작품은 원래 한민복의 시집이 아니라 산문집에 실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독자들에게는 시로 알려져 있다. 시인이 시라고 하면 시이듯 독자들이 시라고 읽는데 굳이 그걸 아니라고 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이 글의 시다움은 마지막 한 줄에 집약되어 있다. 눈물은 왜 짠가? 함축적이고 여운이 남는 이 한마디가 이 시를 시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괜히 눈물의 성분을 분석하지 말라. 98.55%의 물, 나트륨, 칼륨 등의 염류와 알부민, 글로불린 같은 단백질, 심지어 양파 깔때와 달리 감정이 섞인 눈물에서만 발견된다는 카테콜라민을 분석한다고 하여 눈물의 비밀이 밝혀질 리 없다. 우리의 정서상 사나이가 밖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은 핑곗거리를 알고 있다. 연기가 눈에 들어가서 하품하다가 웃다가 그만. 시 속의 사나이는 자신의 눈물을 땀으로 치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된다. 그는 그 눈물을 씻어낸다. 그런데 눈물이 왜 짠가 중얼거리는 갤까? 그렇다. 겉으로는 아무리 속일 수 있어도 속은 못 속이는 게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설렁탕 국물의 짠맛은 소금 때문도 다대기 때문도 깍두기 국물 탓도 아닐 것이다. 그는 지금 눈물을 먹고 있는 것이다. 눈물을 삼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 우리는 목구멍에서마저 울컥 짠내가 올라온다. 나아가 만일 그 짭조름한 눈물 내음이 툭 하는 투가리 소리와 더불어 느껴진다면 그때 당신은 이 시를 정말 제대로 읽었다고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감동은 기교가 아니라 진실에서 온다. 배고픈 만큼 가난의 고통을 잘 표상하는 것도 드물다. 하지만 부끄러운 것은 가난이 아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만도 아니다. 때로 가난은 우리를 진실한 삶과 사랑과 만나게 해준다. 가진 것이 없기에 그 사랑은 더 애틋하고 애절하고 참되다.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거나 훼손할 만한 여간한 조건도 없기에 그런 사랑은 더 빛이 나는 법이다. 그럴 땐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을 수 있다. 설렁탕보다 자장면이 더 좋은 사람은 이 시인의 다른 작품을 읽어보라. 아래층에서 물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세방에서 만학을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네. 달그럭거리던 밥그릇들. 베니어판으로 된 농짝을 리어카로 나르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보이던 이삿짐.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이사가 끝났다. 형은 시장 골목에서 자장면을 시켜주고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냉수 한 대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자장면을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다. 바쁜 점심시간 맞춰 잠자주는 아이를 고마워하며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을 나갔다.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워 물배가 부른데도 자장면을 남기기 미안하여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한민복,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그러나 이는 가난한 시인이 눈물겹게 승인한 눈물의 아름다움임을 잊지 말자. 그저 등 따숩고 배부른 이가 남의 슬픔도 배부르게 보는 것이야말로 정말 배부른 일이다. 배고픈 이에게 배고픔도 나중에 추억이 되리라는 말이야말로 물정 모르는 이의 잔인하고 무책임한 말이다. 일단 가난은 슬픔이고 슬픔은 고통이다.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짐짓 외면한다.
현란하게 돌아가는 자본과 상품과 정보와 일상 속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리 없다는 이유로 간단히 그들의 가난에 등을 돌린다. 그리하여 때로 우리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라 말하면서도 그 피할 수 없는 게 왜 하필 그들이고 왜 당신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슬쩍 답을 피해간다.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나라가 당신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날이면 당장에 흥분한다. 자기한테 세금의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공평한 일이고 자기 돈이 타인의 혜택으로 돌아가면 불공평하다고 여기기 일수다. 더 가공할 일은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시선, 곧 무관심이다. 그것은 또 다른 가난, 곧 마음의 가난이다. 그렇듯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정당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 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은 기쁨에게 슬픔을 선사하겠다고 한다. 아니, 이 시의 화자는 정호승이 아니라 절대자나 신 같은 존재로 보인다. 신은 귤값을 깎으며 기뻐하는 너에게 저주하듯 선언한다.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노라고.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노라고 말이다. 실로 무시무시한 말이다. 다른 한편 신은 슬픔의 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너와 함께 눈길을 걷겠노라는 고마운 약속으로 말을 맺는다. 과연 슬픔은 저주일까? 선물일까? 슬픔이 저주인 건 알겠는데 슬픔이 어떻게 선물일 수 있을까? 신은 답한다. 슬픔은 사랑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무릇 마음의 슬픔을 모르는 자는 육신의 아픔을 모르는 자만큼이나 불행하다. 아픈 건 불행이다. 하지만 아픈 줄 모르고 아파할 줄 모르는 건 아픔보다 더 큰 불행이다. 이가 썩으면 통증을 느끼게 해주는 치아의 신경 덕에 우리는 썩은 이 고칠 생각을 하게 된다. 통증을 모르면 우리는 죽는다. 심지어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것이다. 그러니 슬픔을 아는 자는 정녕 복이 있도다. 슬픔은 슬픔을 고칠 줄 알게 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공감의 능력이 사라진 사회는 죽은지도 모르고 있는 이미 죽은 사회다. 그래서 시는 그리고 시인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이에게 슬픔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 것이다. 고통을 모르는 이에게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슬픔을 모르는 이에게 슬픔을 느끼게 해주는 일은 그러므로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다. 공감도 능력이다. 공감은 공명에서 온다. 공명이란 과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물체의 진동 에너지가 다른 물체에 흡수되어 그 물체가 진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원래 진동 에너지의 진동수와 진동 에너지를 받는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가까우면 더 큰 공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너무 어려운가? 쉽게 말하면 공명이란 한자 뜻 그대로 남과 더불어 우는 일이다. 남이 울면 따라 우는 것이 공명이다. 남의 고통이 갖는 진동수에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이 공명인 것이다. 마치 현악기처럼 말이다. 그 소리가 울려 퍼져 음악을 만들듯 우리 사회에도 아름다운 공명이 울려 퍼질 수 있다면 그때 분명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 것이다. 슬퍼할 줄 알면 희망이 있다. 그래도 사람만이 희망이다. 올설에도 라면만 먹는 사람이 꽤 많을 것이다. 그걸 보고 맛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라면을 맛으로만 먹는 사람은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다. 우리 사회는 병들고 있다. 연일 매스컴에
가난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에 관한 소식이 오르내려도 우리는 무감각할 따름이다. 시인과 예술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죽음에 직면한 상태임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고발한다. 사진 예술가 최민식은 한국 전쟁 직후부터 줄곧 가난하니 소외된 이웃, 불구와 장애인, 고아, 노숙자 등 민중의 삶에 카메라 포커스를 맞춰왔다. 우리가 일부러 눈길을 마주치길 피해온 사람들, 내심 불안해하기도 하며 가까이 가기를 저어했던 사람들한테 말이다. 그러니 이것은 한민복, 정호승보다 더 직설적인 한편의 실화에도 무방하다. 최민식이 고통만을 보여준 것만은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희망의 징표도 내어 보인다. 그런데 그 희망의 징표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앞서 읽어온 시와 똑같이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때 열린 그의 사진전 제목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였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 시인 박노해의 시집 제목이 아니었던가.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박노해 다시. 근자에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나 우리 사회가 썩었다고들 한다. 헌데 그럴 때 보면 늘 자신은 거기서 예외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아니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 한결같이 우리 사회가 썩었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한결같이 거기서 예외라고 하니 우리 사회는 전혀 썩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셈이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썩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한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렇다. 사람을 보면 절망하게 된다고 하지만 역시 희망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남을 탓하고 절망하기 전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희망을 놓치지 않고 부여잡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희망인 것이다. 남에게서 희망을 찾고 남에게서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망이다. 우리 각자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슬픔의 시인 정호승도 우리에게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듯 살뜰히 권하지 않았던가.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고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정호승,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중에서. 시인은 희망을 찾으라고 하지 않는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절망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세상이 있는 법이다. 절망도 없는 것이야말로 절망이다. 슬픔도 없는 것은 정말 큰 슬픔이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다고 자신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다면 자신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시인은 말한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것이 이 시인의 낙관이요 희망이다.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사랑뿐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아니, 굳이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될 각오까지 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자신에게 스스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면 충분하다. 그러다 보면 타인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 축복의 통로로 성장할 수도 있다. 오페라 가수 폴 포츠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 어눌한 말투에 못생긴 외모 탓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놀림감이었다. 노래만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가수가 되는 것만이 그에게 꿈이 되었다. 하지만 일찍이 모 방송사가 주최한 노래 경연 대회에서 수상하고도 오페라단으로부터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 이탈리아까지 가서 성악 단기 과정을 2차례 수료하기도 했지만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오토바이 사고로 쇄골이 부러지기도 했다. 그는 휴대폰 외판원으로 일하며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가수의 꿈을 잃지 않았다. 마침내 2007년 영국 ITV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서 그는 우승을 차지한다. 첫 주 심사위원과 관객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솔직히 별 기대를 주지 않았다. 외모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촌스럽고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듯한 그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노래를, 그것도 오페라 투란토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부르겠다고 하니 가관이었던 게다. 그러나 그의 노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된다. 그의 노래는 파바로티의 죽음이 끼친 안타까움을 상쇄해 주는 듯했다. 결국 그의 꿈은 이루어졌다. 경연대회 우승 이후 드디어 그는 대형 음반 제작사와 100만 파운드짜리 계약을 맺으며 가수가 되었고, 그의 음반은 출시 2주 만에 3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한다. 폴 포츠의 인생 드라마가 준 감동도 결국은 세상의 편견과 장애를 꿈과 열정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데 따른 것이다. 아마도 우동과 설렁탕 대신 눈물 어린 샌드위치를 그도 먹었을 것이다.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우리는 가수 인순이의 거위의 꿈에 감동했다. 그녀 역시 혼혈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노래로 극복한 인간 승리의 모델이다. 카니발의 이적이 먼저 발표한 곡이지만 인순이가 부른 노래가 더 호소력 있게 다가온 것은 노랫말 속의 화자를 가수와 동일시하는 정도의 차이에 기인했을 터이다. 누구에게나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이 있을 것이다. 혹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우리는 그날을 위해 참아야 하고 또 참을 수 있다. 더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고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말이다. 그대, 지금 혹시 힘들어 하는가? 절망하고 있는가? 가난, 환경, 외모, 학업, 장애, 편견 등으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가? 누구나 폴 포츠가 되고 인순이가 될 수 있다는 환상과 신화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라고 권하고 싶다. 희망이 시가 되고 시가 노래가 된다. 그리고 노래가 다시 희망을 준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출세하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병들어 늙어도 정녕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우리라. 안치환의 곡을 붙인 정지원 시인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원시를 감상하여 보라. 그리고 힘차게 노래해보라. 시인의 말대로 노래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단 한 번일지라도 목숨과 바꿀 사랑을 배운 사람은 노래가 내밀던 손수건 한 장의 온기를 잊지 못하리.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도 거기에서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알게 되리.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가는지를. 누가 뭐래도 믿고 기다려주며 마지막까지나마 다순 화음으로 어울리는 사람은 찾으리. 무수한 가락이 흐르며 만든 노래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뜻을. 정지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온 세상이 깜깜해 보일 정도로 희망이 사라진 날, 정말이지 지독히 외로운 날, 그런 날일수록 시를 찾고 노래하며 누가 뭐래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 빛은 실제하고 어둠은 결국 현상에 불과한 것. 빛이 없어 어두운 것이지 어두워서 빛이 없는 건 아니기에.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도 어둠이 빛을 몰아낼 수는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절망과 슬픔은 끝내 소망과 기쁨에 무릎을 꿇으리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들은 내용 중에 인상적인 내용 정리해서 독서 일지 작성해서 패들렛에 올리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